촬영일 기준으로 네. 이 3일 뒤에 네.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되잖아요. 1월 30일 날. 네. 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할 건데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주 짧게 아.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9억 이하까지, 대출 한도 5억까지, DSR, 소득 같은 거 안 보고 대출해주겠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를 조금 낮은 금액으로 대출해주겠다. 좀 더 정확하게는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이하이면 최저 4.15에서 조금 더 4.45%인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주택 가격이 6억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1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 한 4.25부터 시작을 해서 4.5까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일단 이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9억 이하 주택에서 네. 거래량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움직임이 좀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특례 보금자리 론을 해줘서 집을 살 거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대출을 해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물건 하나 사러 가는데 아이패드 하나 사러 가요. 네. 아이패드를 사면 라면 봉지 10개를 주겠대. 네. 그걸 받으려고 이거를 무조건 산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게 좀 예시가 과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왜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를 진행했을 때 뭔가 되게 유리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특례 보금자리론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차이가 좀 나야 이걸 살 거 아니에요. 너무 차이가 나면 이거는 대출을 안 받을 사람들도 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금리 차이가 4개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변동금리가 최저 지금 4.69%예요. 근데 이걸 지금 받으면 4.15 정도 되거든요. 0.5% 차이예요. 조금 경미해요. 그리고 이게 왜 경미하냐면 예전에 이게 보금자리론이 2011년도, 2012년도 그때 사람들이 이걸 대출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이용했어요. 왜냐면 그때도 처음에는 금리가 낮았는데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서 변동금리가 5.7 이상 올라갔거든요. 사람들이 납부해야 될 대출 이자가 왜 이렇게 많지? 하는 순간 이거를 이용했을 때 1.2%까지 차이 났어요. 대출 금리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할 만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집을 샀다기보다는 사실은 대환대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환대출 가능성이 더 높다. 신규로 이걸 집을 사면서 대출할 가능성보다는. 그 다음에 대환대출이 아니라 또 누가 이걸 이용 많이 할 거냐면 중도가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지금 전세가가 내려가잖아요. 전세금 내줘야 되는데 전세가 또 안 맞춰져. 이 돈을 어디서 구해와야 되지? 이거 해가지고 하면 전세가 맞춰지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단기가 2%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없으니까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구나. 정부에서 이걸 또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이걸 해라. 집을 사기보다는 이런 용도로 써라라고 하는 게 좀 들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또 누군가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거래가 조금 발생했다고 해서 거래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예전에 2011년, 12년도에 이게 활성화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게 거의 처음 만들어지고 반짝 떴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서울이 그때 어떤 시장이었냐면 2009년까지 바짝 올랐다가 계속 하락하는 시점이었죠. 근데 이게 보금자리론이 사람들이 많이 썼거든요. 그럼 이걸 많이 써가지고 갑자기 서울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계속 내렸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수도권은 하락기였는데 지방은 사실은 화랑기였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이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 시장이 오르는 그 부동산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오른 거였지 보금자리론 때문에 갑자기 지방이 올라간 건 아니었거든요. 이걸 누가 이용하든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실 네. DSR 적용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래도 좀 혜택이 큰 거 아닌가요? 혜택 맞죠. 혜택은 맞는데 예전에 보금자리론 쓸 때 DSR 적용이 없었거든요. 원래 없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DSR이 있으니까 혜택이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전세금 내줄 때 많이 쓸 것 같아요. 전세금 내줄 때 또 대출을 하는데 이것도 뒤에서 또 걸리니까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집을 마련하는데 이걸 써서 내 집 마련했는데 가격 떨어지면은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DSR 적용 안 되는 것 때문에 이걸 또 대출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할 사람은 많지 않겠다 생각해요. 결론은
뭐 큰 의미 없다. 네. 네. 결국 이제 DSR 되고 네. 이제 중도 대출 상환 수수료가 없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 네. 무주택자 입장에서 좋을 네. 거다. 그렇게 하거나 이제 기존에 대출이 있었던데 변동금리로 좀 올라왔는데 이거 조금 더 적은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이 움직이겠죠. 근데 옛날에도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고정금리로 딱 갈아타자마자 그때부터 금리가 계속 내렸어요. 아.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틀고 있어도 낮은 금리가 계속 적용됐을 거예요. 근데 이걸 고정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낮아지는데 0.5% 낮게 봐서 했는데 떨어지면 나만 계속 높은 이자 내는 거예요. 누구 좋아지는 거예요? 은행 좋아지는 거죠. 네. 은행이랑 정부가 이거 모르고 있을까요? 음.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분명히 누군가는 이게 달콤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고정금리로 간다 하더라도 이거를 언제든지 상환 다시 하고 또 다른 거 은행으로 갈아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메리트만 있으면 되거든요, 금리가. 그러면은 갈아타는 거는 괜찮죠. 병구님, 그럼 결국에 이제 뭐 무주택자, 1주택자 이걸로 인해서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분들은 언제 좀 움직일까요? 뭐 1월 30일 날 이걸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분들이 막 서두를 것 같지는 않고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다른 분들보다. 특히 이게 뭐 집을 한 번 사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언제 움직이냐면 일단 주변에서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집 안 사고 뭐 하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나랑 친한 친구가 그걸 딱 들려줬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가격을 확인해 보겠죠. 그리고 나서 집을 사겠죠. 가격이 막 오를 때.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주변에서 막 반대하거나 그런 기미가 있으면 전혀 안 움직이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주택 구입할 때 항상 희망은 언제나 청약이었어요. 1순위는 청약. 아무리 내가 이거 신축 살 수 있어도 청약. 이 아까운 통장, 심지어 점수가 낮아도 청약. 이런 식의 내가 이걸 쓰면 되는데 그걸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2순위가 뭐냐면 좀 입지 좋은 거, 청약한 거, 분양한 아파트를 프리미엄 주고 그냥 사는 거, 분양권을. 3순위가 신축 아파트 사는 거예요. 4순위가 구축 사는 거고. 근데 지금 1순위가 망가졌잖아요. 1순위 청약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돈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2순위, 3순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죠.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미 집을 사봤잖아요. 네. 쓴맛, 매운맛, 단맛 거의 다 경험을 해봤어요. 어려운 시기도 있고 좋은 시기도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분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게 어려운 시기든 좋은 시기든 결국은 갈아타기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움직이려면 내 집이 팔려야 움직이거든요. 갈아타기니까. 그러면 내 집을 내가 생각하는 가격으로 내놨을 때 좀 팔리겠구나. 그 정도 느낌이 왔을 때 한번 갈아타기 할 집을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될 거거든요. 순번상. 그러려면 지금 내 집,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개수가 좀 적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금매도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는 좀 올라와 있어야 될 거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시장에서 좀 팔릴 수 있겠구나. 그 정도가 이제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상구님, 그럼 네. 마지막으로 네. 무주택자랑 1주택자 분들이 네. 좀 참고할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든 1주택자 갈아타기를 하든 중요한 건 둘 다 똑같아요. 좋은 타이밍에 사야 되는 거거든요. 다 기대하는 좋은 타이밍은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그 시점이겠죠. 근데 이제 매매 가격이 조금 반등을 하더라도 이게 반등을 한 건지 완전 대세 전환을 한 게 맞는지 아니면 오르는 척 하다가 또 다시 떨어지는 건지 되게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팁을 좀 드리면 2가지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집 아파트만 봐가지고는 이게 너무 확신이 안 설 거예요. 우리 집 아파트 시세가 반등하는 거를 보지 마시고요. 다른 아파트도 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역 평균 그래프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역 평균 그래프가
우상향한다. 그러면 그제서야 진짜 우상향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을 같이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이 저렴하면 내 집 마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6개월 뒤, 1년 뒤에 이건 누가 봐도 더 하락할 것 같은데? 입주가 쏟아지고 지금도 야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은데? 그러면 전세 가격이 못 올라가겠죠. 근데 그 반대되는 상황이 좀 와야 돼요. 전세 매물이 되게 많이 사라졌네? 이제 전세 가격이 이렇게 조금 올라왔네? 이게 꼭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옆 동네, 그 동네가 거의 전반적으로 다 그렇네? 그러면 진짜 공급이 부족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될 때 사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하고요. 최악수는 그거죠. 내가 금액을 딱 정해놓고 이 가격까지 떨어지면 사야지. 이거는 그날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더 불안해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 그래 쫙 떨어져가지고 5만 5천 원까지 떨어지면 진짜 사야지 했는데 5만 4천 원 됐어요. 살 수 있을까? 못 살걸요. 아파트 똑같거든요. 그게 딱 와도 못 사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 두 가지 기준에 만족이 되는지를 차라리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만족되면 그때 내가 판단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결정해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그 다 확인하면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늦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생각보다 길게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늦었다 했을 때가 거의 안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면. 그리고 길게 가져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